강의로요. 우리 한글 보급과 확산이 어떻게 됐는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에 이 한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됐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그저께 한글날 우리 경상북도에 이 한글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제가 책임자로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가운데 한글 확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한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제가 AI와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을 훈민정음의 보급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을 여성 글자다, 여성들이 소통하는 문자다라고 해서 좀 천하게 암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물론 조선 후기에 또는 일제시대를 경유하면서 그러한 여성들이 우리 한글을 지켜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한글 자체를 성별로 몰아서 암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의 여성들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바로 여성들이 그런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소통수단, 하루아침에 머리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한글을 깨친다. 여러분들 지금 몽골을 가보시면, 몽골 울란바타르에 가면 몽골 사람도 한글 다 읽어요. 뜻은 몰라도. 왜? 몽골 시내 버스가 우리나라 시내 버스 그대로 신촌행 안 주고 그대로 타고 다니죠. 그게 멋이에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메이드 인 USA가 자랑스러웠듯이 몽골 사람도 한글 그대로 있는, 몽골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진짜 한글이 위대하구나. 한글을 몽골 울란바타르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일주일만 가르치면 다 안다는. 우리나라에 5세, 6세 된 아이들 한글 모르는 애들 없습니다. 물론 받침자, 어려운 글자는 못 쓰지만 그만큼 한글이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휴대폰, 우리나라처럼 휴대폰이 이렇게 빨리 쳐넣을 수 있는 문자가 없습니다. 영어도 전부 다 내가 오늘 몇 시에 너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 문형 딱 있고 시간 비하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요것만 비하가 문형을 갖고 와서 몇 시에 어디에서 요것만 쳐넣는 거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한글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보의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입력하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1446년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져가 조선조까지 한글을 해독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 궁금하죠? 한문 해독하는 사람 몇 퍼센트 됐을까? 궁금하죠? 한문 해독자는 대체적으로 한 6, 7%.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양반이 10%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노비 중인 출신들이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 조선조 후기에 와서 이제 양반이 막 확장이 돼 버렸는데, 그 양반 수만큼 한 15%, 18% 정도밖에 한문을 능통하게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말할 게 있어도 제 마음대로 표현을 못한다. 한문 모르면 못 쓰죠. 서로 한문을 안다 그러더라도, 아이고 오늘 날씨가야 억수로 춥대, 하늘이 펄이 쩍쩍하다. 한문을 한번 써보세요. 하늘이 펄이 쩍쩍하다. 왜 써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쓸 수 있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문이 한 18% 정도 이 정도 높았고, 한글은 제로였겠죠. 1446년도는. 한문은 자꾸 내려가고 한글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20% 지점에 크로스 되는 게 언제냐? 고종 때입니다. 조선말. 그래서 고종이 모든 국내의 문서를 한글과 한문 병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어 정책에 있어서 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고종시대에 와서 이게 크로스가 됐다. 크로스가 되면서 한글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우대 정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68년에서 72년 사이에 국정교과서 전부 다 한문 다 없애고 한글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그 대신 한문은 한문 시간에 배워라. 한자 시간을 배워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화 정책을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이런 신문들이 한자 혼용을 하다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2006년도에 전국에 우리 한글을 도대체 몇 사람이 읽어내는가. 소위 문해율. 소위 말하 옛날식으로 하면은 문맹률이라고 하는 거, 맹을, 이 장애인을 거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옛날에는 문맹. 눈을 뜨고 단달 봉사라는 말이죠. 문맹률이 몇 %냐? 아까 얘기했던 고종시대 때 문맹률은 80%가 넘었다. 80% 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50년이 지났어. 1930년대에 20%였던 것이 제가 2006년도에 문맹률을 조사하니까 기가 막혔어. 99.84%. 99.84%. 100명 못 알아오면은 3사람이 한글 못 읽을 정도다. 근데 이걸 연령별로 하면은 50대 미만은 100%다. 50대 미만은 한글 못 읽는 사람 대한민국 아무도 없다는 얘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이 문맹률이 몇 %인지 아시고 계세요?
미국이 거의 문명률이 68%, 65% 정도. 귀로는 들어도 눈으로는 까막눈이라. 근데 문제는 이제 문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리딩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사이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신문사, 경제 기사에 읽어보면 전부 다 외국어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요사이 컴퓨터의 용어 전부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내 스스로가. 제가 부원장 시절에 경제면 기사 하나를 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줄을 쳐봤습니다. 문해율의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비율이 내가 60몇 %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한글 읽을 줄은 다 아는데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뜻은 배운 사람들만 외래어들과 외국어 약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 벌 뜨고 대학교 나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대학 나와도 특히 디자인 책이라든지 컴퓨터 책이라든지 소위 전문가 서적을 읽어보면은 문해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자꾸 바꾸어 쓰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전문가들은 영어 쓰는 게 더 편한데요. 나부터 그래요. 뭐 OCR 사업이 어떻고, OCR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OCR 우리들끼리 다 통하니까. 그래서 한글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한글이 소통 문자로서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시대 때 우리 한글의 위치가 어땠을까? 저는 한문이 주류 소통 문자였고 한글은 일종의 매개 문자였다. 도구 문자였다.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서 한문을 학습하는. 그러니까 한글이 현재 우리와 같은 우리 글자가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한문이 위에고 그 밑에 한글이 있다. 이 한글은 그렇다고 일부 배척도 하지만 한문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안 배울 수 없다. 하늘천 따진 구물린 누르왕을 해야지 대학지 도는 명령지 덕하고 해야지 한문을 원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부 한글학자들은 비주류 문자다 또는 한문 학습의 보조적 수단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 한글 스스로를 폄훼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조선시대 때 한글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둘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를 역사학적으로 아닌 국학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큰
물구비를 한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성종조까지 한 단계, 임진왜란이 일어난 선조대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종조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문, 불교, 한문 경전으로 되어 있는 불경을 한글로 언해합니다. 원각경언에다, 법화경언에다, 능언경언에다 등등. 그래서 이 경전으로 한글을 번역을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 주로 세종대왕과 그의 아들 세조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전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확 뒤집어져. 소위 노비를 지내던 사람이 상전말 안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 계급 구조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전란판에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 먹고 지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선조대에 와서 우리 조선조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거리가 사회의 안정이다. 사회의 윤리적 안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 게 뭡니까? 그 결과로 불경은혜에서 경전은혜로 넘어갑니다. 소위 말한 송나라 명나라에서 존숭하고 있는 사서삼경 책을 읽고 사서삼경에 있는 좋은 말을 배워서 선조들 옛날 성인들의 말을 배워서 행신범절 바르게 하고 소위 윤리적 국가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한글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소위 안동김씨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6.25 경전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거기에다가 윤리, 그걸 전부 다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한문조서 아무도 못 읽죠. 그러니까 조금 한문을 모르는 계층에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윤리경전을 학습하도록 한 사회로 바뀌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발달되겠습니까? 서원, 향교, 서원과 향교가 팽창합니다. 요사이 말하면은 학교죠. 그게 서원과 향교가 동네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학파가 조선조 후기에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실학의 태동은 이미 숙종조 시절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소위 친청파 계열들이 그 당시에 청나라가 요새 같은 제일 대국이에요. 여러분 저 명국 최석정의 할아버지 이미 중국을 가서 중국의 청나라의 선진 북학 계열의 선진 문명을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봐봐요. 여 안지까지 맹자왈 공자왈 컸다가는 어느새 개코로 우물에 물 푸는데 뚜루박 갖고 가는데 그거 도로에 따라가 짜르르 땡기게 심 하나도 안 들고 쫙 성곽 찼는데 온통 등들이 다 빠지도록 돌 지어놨는데 청나라 가니까 어디에 거중기라고 해갖고 도로에 따라가 또 살살 땡기
암만 무거운 것도 사람 수백 명 달라던 것보다 더 쉽게 성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성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조라는 임금이. 이게 실학이에요. 실학이 딴 거 아니에요. 관념주의에서 실용적인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우리 한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의 인류의 역사를 봉건제도에서부터 근대 중상공이 발달되면서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농노라는 계층이 자유로운 그래서 사회 계층이 몰락하면서 재편되면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유럽들이 발전이 왔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아무나 문자 쓰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의 경전이나 또는 황제만이 종에다가 문자 새겨서 쓸 수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못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가 가장 앞서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글자가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왕권 제도가 몰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통치자는 국민이 무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 후민정음이 이상하게 우리 대구 경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만 출판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거를 각 감령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원주감령, 경상도는 유독히 2개입니다. 충청도 그렇고 상주와 대구, 안동이 빠졌습니다. 대구, 안동이 빠졌어요. 상주, 안동, 대구가 있었는데 이 강경도감에서 만들어 놓은 책이 여기 보이죠? 450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요사이 말하면 거민정 책을 찍어내는데 가장 많은 지식 정보를 생산한 곳이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경상감령에서 논어언해, 대하언해, 맹자언해,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들었던 책들이죠. 사서언해, 삼경언해, 서전언해, 소화언해. 이 책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책들이 전부 다 조선조 양반들 소위 경학과 윤리를 공부하기 위한 책들이다. 우리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이거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탈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각본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조 후기에 목판에 짜서 소설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도 안동이나 봉화장에 가면은 이런 빨간 책 표지 요만하게 되어 있는 육전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건서고 읽어대는 그뿐만 아니고 사찰을 중심으로 했어. 그리고 문중서원을 했어. 향교에서도 책을 찍어냈습니다. 부잣집에 책 출판회가 각수들 불러가 책 찍어냈습니다.
그런 전통 깊은 곳이 바로 우리, 그리고 여기 옆에를 한번 봅시다. 이건 내가 이 한글 고문서 연구라는 책을 그 학술은 우수도서로 지정된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한글 자료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경상도에는 시조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내방가사가 또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일기책.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자호난을 겪으면서 당했던 일기를 한문으로 기록된 것도 많지만 한글로 기록된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후민정 해례가 왜 안동 지역에서 나왔는가라고 해서,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글이 어떻게 보급됐는가를 제가 역사적으로 쭉 써놨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쪽에 위에 반틈쯤 내려와서 보면은 후민정 해례본 두 종류가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또 안동에 광흥사라는 왕실의 서원 사찰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여기에 서원을 드리는, 임금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래 여기에서 간경도감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많은 불경 은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기 잠깐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는 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같으면 호국불사다. 대장경이 어디 뭐 칼 쥐고 전쟁터에 나가느냐. 대장경이 왜 호국이냐. 여러분들 대장경이 왜 호국불사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옛날에 신라가 문무대왕 때 신라가 당나라와 합쳐서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문무왕의 비석이 경주 남산에 있는 사천왕 사지라고, 뭐 어떻게 그 일본 놈들이 그 앞으로 길을 딱 내놔, 철도를 딱 내가 완전히 사천왕 사지를 박살을 내놔. 사천왕 사지가 완전히 호국 거란족들이 당나라가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염원을 기도하는, 기원하는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사를 호국불사. 다시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전쟁이 뻔히 일어날 거를 알고 군사력은 모자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가가 제발 전쟁 안 일어나도록 기원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사천왕 사지에서 기도했는 덕분인지 당나라가 쳐들어 들어올라가려다 장항포에서 폭풍이 불어서 몽땅 다 수장당해버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란족을 막기 위해서 불경을 대대적으로 모아서 집대성한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이 초조는 불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째 제조를 이제 남해에서 했습니다. 남해도 했어. 그 당시에 나무 어디서 끊어왔겠습니까? 왜 남해에서 팔만대장경 제조를 했을까? 목적이 있어야 될까?
지리산 목재를 섬진강을 태워갖고 내려와서 남해까지 끌고 오면은 민물에 젖었다가 거기 바닷물에 젖어서 나무가 대단히 단단해지겠죠. 몇 년을 거쳐서 남해에 끌고 와서 바닷물에 담가놨다가 그걸 제재해서 팔만대장경을 조각을 하는데, 조각 손으로 합니까? 칼로 해야 되겠죠. 잘 되는 칼, 금속으로 해요. 그리고 마구리 만들어 전부 다 금속이죠. 팔만대장경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게 발전이 됐겠습니까? 금속, 칼, 또 목재 다루는 거. 목재 다뤄서 뭐 했겠습니까? 인진해란 났을 때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통도사에 가시면은 통도사 딱 정문에 딱 들어서면은 통도사 정문에서 대웅전이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옆 벽이 딱 눈에 보입니다. 딱 올라서면은 그 여러분들 여사로 휙 지나가 버리는데 그 벽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거북선의 원조가 거기 있습니다. 거북선의 원조. 용선이라고 합니다. 용이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실어서 저 멀리 실어 나르는 용선이 있어요. 바로 그 절문을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고통을 다 증발시킨다. 없앤다. 그래서 대장경의 호국이 어디서 와서 꽃이 피었느냐. 대장경 만들었던 각수들, 세부치 끌 만들고 조각하던 제이들이 전부 다 남해 일대 다 살았다. 임진왜란에 딱 터지니까 통나무 비던 사람을 다 모여 뭘 만들었습니까? 거북순이라고 하는. 그래서 호국불교라고 하는 게 바로 멀리 있는 얘기. 이건 바로 성파 종정이 나한테 설법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흥사라고 하는 절도 마찬가지다. 이 광흥사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책이 용비의천가라는 책입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의 아니멜세라고 하는. 두 번째가 월인천강지곡. 하늘에 뜬 달이 온 누리의 천개의 강에 다 동시에 비칩니다. 응? 그래서 이 월인,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덕이 온 누리에 동시에 내려온다. 그래서 월인천강, 그것을 노래로 지은 것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을 딱 짓고 난 뒤에 왜 월인천강지곡 지었느냐? 세종대왕이 만년에는 눈도 후민정음 만든다고 눈도 침침하고 당뇨병이 왔어요. 그 자기가 약해진 거야. 그 소나무가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이제는 오늘 내일 걷는데 마누라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참 절망. 그리고 이제 세종은 아내인 청송 심씨에게 늘 죄스러움. 자기한테 시집 안 왔으면 자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건데, 왕이 된, 아내가 된, 왕후가 된
죄로 자기 친정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송하게. 참, 그걸 보면 나는 세종대왕이 참 휴머니티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명복을 추천을 빌기 위해서 절에 내불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단 났죠. 성균관에서 완전 구태타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 청와대 안에다가 법당을 짓는다 이게 말이 되나 이래갖고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야단이 났어. 그러나 그 아들 자식 내가 아까 이방원을 얘기했는데 세조를 얘기를 잘못했다. 아들 세조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 추천을 위해서 월인 청강제국을 지었으니까 너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바로 음문으로 한글로 책을 좀 써봐라 해서 석가보를 가지고 번역을 한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이게 두 가지, 월인 청강제국과 석보상절이 양상벽이죠.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아들이, 세종과 세조가 만드는 두 가지 책을 탁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하는 권 25권, 방대한 양입니다. 이거를 출판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전국에 흩쳐서 월인석보를 만드는데 우리 상주 안동에서는 권 21, 권 7, 8 한 3권 정도를 여기서 이제 분담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21을 안동에서 했을까? 안동에서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동은 우리나라의 유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이 유교하고 이렇게 결합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산신당이 다 있습니다. 원래는 산신당이 없어요. 대성불교에서. 산신당은 뭡니까? 우리의 토테미즘이죠. 우리 토속적인 것과 결합합니다. 산신당을 짓는 이유가.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우리나라에 소위 뒤섞이려니까 유교적인 것과 매칭된 게 권 20일의 지장경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장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불경에서 가장 대중적인 불교가 아미타경과 바로 지장경입니다. 여러분들 아미타경은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지장경은 여러분 귀에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 지장경이 사실은 가장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지장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소위 여기에 부모 운중경이라고 하는 게 어디 보이던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의 경전을 바로 안동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외에도 선종 영가집 은혜와 묘법 연화경 등등.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론입니다. 고려시대 때 대장경이라면은 조선시대의 대장경은 뭐냐? 바로 월인석보다는 경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지.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때 경전을 가장 인기 있었던 법화경, 농경 등등의 경전을 다
소위 말한 석가모니가 전생에서부터 후생까지의 일대기에 소위 설법한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단 말이야. 하이라이트를 다 골라.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성경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석가모니의 집대성.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다양한 그 한글 전적들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가 두 종류 다 경상도, 아까 얘기한 월인석복권 21, 강경도감판, 그러고 놀랍게도 노암 이현보 선생이 쓴 어부가 뿐만 아니고 한글로 이미 16세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100년도 안 돼서 이미 그 대성리학자인 이태계 선생도 한글로 시조를 쓰고 가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한글은 뭐 양반 안 썼다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임진왜란 때 유진이라는 사람이 쓰는 임진록, 임진전랑 기록입니다. 막 이걸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참 참혹한. 그리고 여러분들 다 참 잘 아시는 현풍곽씨가 남겨놓은 무덤 속에서 나온 관중 편지와 또 고성희 씨의 그 원희 엄마 편지, 이거 시대 세종대왕 1586년도 아니에요. 1446년도에 훈민정음 창제되고 1586년부터 100년 남짓 지나고 바로 여성이 자기 남편 죽고 난 뒤에 썼던 애절한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봉 김석일 선생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학봉 선생이 산청에서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외놈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죽기 한 일주일 전에 보냈던 편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 그리고 광흥사철에 있는 중이 썼는 편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발굴해서 보고를 했던 거고요. 부여노정기라고 하는 내방가사, 여성들이 쓴 아마 현재로서는 최고 오래된 내방가사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여사서, 여운, 규범 등 많은 여성 교재들이 현재도 남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성 초학, 여성 학봉 종가댁에 있는 것이 규중관도, 그리고 현풍각 시들의 무덤에서 나온 이 편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내방가사, 일용행실도, 7대 만법, 이 7대 만법은 예천 용문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불로동 옥골 최씨들 집에서 나온 겁니다. 이 편지의 원문으로 옥골 최씨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여기 보면 불로동 땅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병장 있는 부근의 땅, 어뢰 있는 땅 몇 마적에는 누구한테 넘가주고, 어뢰 있는 땅 몇 마적에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분재기입니다. 소위 분급 문기. 옛날에 할머니들이 제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손자 놓으면은, 아이고, 귀한 손자 놓는다고 고생했다 그거 특별상으로 논 2마지기. 이 창의가, 난리가, 이 난리가는 중인이 쓰는 겁니다. 하급 무관이. 그러니까 하급 무관조차도 한글 다 배웠다는 얘기야. 다 쓸 줄 알까. 여성, 남성, 소위 계급적으로 양반, 평민, 중인. 그러니까 한글은 골고루 소위 세종대왕이 말한 대로 우민이, 어리석은 우민이 말하고자 있으면 시기 배워서 날로 사용하는데 편하게 할 따름이라고 했던 얘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가람집에서 나온 그 장씨 부인이 썼는 영양석포. 이 책이 지금 경북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 주방문 최근에 나온 술 만드는 당근은, 그러니까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 정보들을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다. 등등등. 그리고 또 아주 재미나는 게 이 채수라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북 상주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발전에 선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학원이라고 하는 잡지를 성주에서 재력가가 그 학원 잡지를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널리 학원 잡지를 읽고 그 학원 잡지 안에서 가끔은 What shall I do라고 하는 코너에 여학생들은 상담도 하고 남학생들도 펜팔 편지도 올리고 아주 재미있었다. 아주 로맨틱한 젊은 층들의 그 학원 잡지를 통해서 많은 문인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김현중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아마 김현중 선생님도 학원하고 매우 관계가 깊었던. 근데 여기에 상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여러분들 홍길동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닙니다. 홍길동전보다도 채수가 쓰는 설공찬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먼저 나왔는데 한문을 번역한 겁니다. 이거 바로 상주에서 이 소설을 집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학의 아주 핵심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 학원 잡지입니다. 상주 출신 김익달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발굴해서 소개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구 경북이,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의, 소위 대한민국의 문화의 등골 역할을, 등뼈 역할을, 등뼈. 고대 신라 향가에서부터 현대까지 완전히 척추적인 기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한글을,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글을 어떻게 교육하고 보급했는가는 제가 자세히 책에 기록을 해 두었으니까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상주에 그 가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가람 집에서 며느리가 어른 초상날 저 구석방에서 앉아서 한글 소설을 읽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번암 최재공이 어문소설과 얽히었던 얘기들 등등 기록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글 보급과 확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AI 시대라 이럽니다, 요사에. AI가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뇌의 역할을 컴퓨터가 하도록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가공적인 소위 지혜를 갖도록 한다. 가만 안 놓으면 기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이 모아놓는 지식들을 다 모아야 되죠. 모아가 이 모은 거를 기계한테 딱 넣어서 기계에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딥 러닝이라고. 러닝을 시켜야 돼요. 기계가 이제 러닝을 합니다. 어떻게 러닝을 하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개를 그린 그림을 만장을 모아라. 여기는 고양이 그림 만장을 갖다 놓습니다. 개 그림 만장에 똑똑똑똑똑. 개 만장은 캣캣캣. 개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삽사리도 있고, 뭐, 똥개도 있고, 그 다양한 만 개의 그림을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리딩 하느냐. 또, 이거는 cat. 딱 학습한 다음에, 진짜 개를 딱 갖고 옵니다. 요 사진에 딱 보이면 컴퓨터가 또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동성로 축제에 바로 컴퓨터 독이 출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지식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 정보 어디 있습니까? 텍스트에 있죠. 글자에 쓰여져 있는 데 있죠. 바로 한글, 아까 살펴봤던 오만 책들이 기계는 한 방에 다 기억할 수 있다. 인간은 못하지만 딱 갖다 열어놓고 필요한 거 싹 빼면 쫙 딸려 나온다. 그래서 AI 빅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우드다 이런. 빅 클라우드. 그냥 클라우드가 아니라 빅 엄청난 클라우드가 뭡니까? 구름 덩어리를 만든다. 지식 정보를. 구름은 어쩝니까?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게 해준다. 지식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름에 가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젖게 해주는 지식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은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식은 이것만 지식이 아니다. 이걸 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 리딩. 그 다음에 그림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리딩이에요. 이 책을 음식 디미방을 책을 컴퓨터에 메모리 시키면 이 그림 딱 보면 음식 디미방에 연결된다. 이미지의 리딩, 텍스트의 리딩, 그 다음 주는 지금 내가 직기죠. 녹음하고 있는데 사운드, 소리 안에 정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서 클라우드 노트 딱 켜놓으면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어디 갔노? 휴대폰 안에 글로벌 노트 딱 켜놓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전부 바로 텍스트로, 바로 이거로 바뀝니다. 사운드가 텍스트로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스캔으로 하면 바로 사운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가 안 읽어도 기계가 다 읽습니다. 재밌는 세상이죠. 이게 바로 AI 시대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말로 쉬워서 그냥 넣는 게 아니죠. 이 텍스트를 기계 속에 어떻게 짜넣는가. 이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
바로 지식정보의 최첨단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식 디미방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는 빅크라우드에 있는 음식 디미방을 빼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보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한다. NFT라고 그럽니다. 그게 팔아먹으면은 이게 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판으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1억씩 팔아서 하루아침에 불과 4시간 만에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원본 NFT, 이건 국제 공인이 된 겁니다. 시적 저작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건데, 그거 사가는 놈은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이미지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사가갔느냐?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되겠나? 저한테 자문을 하더라고요. 되겠나? 그런데 놀랍게 제일 많이 사간 사람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중국 지금 돈이 남아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두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같은 것인데, 바이두의 포털 사이트가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야후, 미국 구글. 구글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구글이 영어만 리딩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GPT-3라고 하는 한글조차도 자연언어 처리로 읽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서 지도 딱 치면은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에 가면 미국 시대 전부 한글로 다 나옵니다. 여기 무슨 동네. 그러다가 길 가다가 무슨, 재난, 경고 빽빽빽빽 오면은 폭풍이 어디 전방 몇 미터에서 폭풍이 몰려온다. 참 놀라운 시대죠. 바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대단히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